사람이 갈 때가 되면 다 알아서 가는 거다. 그리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결혼하면 남이야. 시댁 명절을 챙겨야지. 친정일에 왜 신경 써?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두 딸을 둔 최인경입니다.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 벌써 환갑이 넘은 나이가 되었네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이 저지른 과보나 업은 결국 돌고 돌아서 본인에게 되돌아온다는 말이죠. 예전에 가슴을 치는 피눈물 나는 일을 당한 끝에 결국 누가 웃게 되는지 제가 겪은 바가 있어서 오늘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인생 선배님들 중에는 한이 맺히는 시집살이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또한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속 시원한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참 운이 좋게도 자식을 깊이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차별이란 걸 몰랐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화목한 집이었죠.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돈 버는 재주는 없어도 자식들은 모두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독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잡초처럼 강하게 컸을까요? 가끔 지난 일을 생각하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내 자식들을 키우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식을 차별하면 뒤끝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결혼해서 딸 둘을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둘 다 어려서부터 참 똑똑하고 예뻤죠. 힘든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 덕분이었어요. 정말 소소하게 행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늘 저를 힘들게 했죠. 결혼 후 딱 1년 반이 지나자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다니던 회사가 꽤 안정적이었는데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제 발로 걸어 나왔어요. 그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나온 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몰랐어요. 사업은 할 수 있는 체질이 따로 있다는 것도 혹독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회사도 다니지 못한 사람이 사업은 쉬웠겠어요? 어느 날부터 처자식에게 생활비도 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 상황은 결혼 생활이 끝날 때까지 쭉 이어졌죠. 그렇게 저는 따로 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사정을 아는 친구나 이웃들은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 줬지만 시댁에서 저는 구박덩어리였어요. 이혼하기 전 시댁과 먼저 인연을 끊었는데 제가 아들도 못 낳는 쓸모없는 며느리라는 꼬리표 때문이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댁에서 받았던 구박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을 낳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몹쓸 일이라니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형제 중 둘째였고 형님은 아들 둘을 낳았어요.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기 옷은 다 파란색으로 준비해라. 우리 집은 첫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게 돼 있어. 집안 유전자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자아이 것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 내가 태몽도 꿨는데 딱 아들이야.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좀 섬뜩하달까. 기분이 무척 좋지 않았어요. 아들이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말이 계속 거슬렸고 그때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랐죠. 그리고 첫째를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러 병원에 오시지도 않았고 통화를 해도 반가워하지 않으셨죠. 게다가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전화를 하셔서 둘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둘째는 언제 낳을 거냐? 너 이번에는 함부로 애기 가지지 말고 몸가짐을 단단히 해야 한다. 네? 준비요? 저 출산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병진이에게도 단단히 일러뒀다. 둘째도 딸이면 절대 안 돼.
내가 시킨 대로 확실하게 준비해서 나아야 한다. 명심해라. 그럼 끊는다.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얘기가 대체 뭐예요? 남편은 애매하게 피하기만 하더니 결국 나중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들 좋아하는 거 몰랐어? 그냥 앞으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잘하면 돼. 기가 막히고 서운했죠. 딸이고 아들이고 모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핏줄인데, 더구나 남편과 제가 낳은 첫 아이인데 이렇게 싸늘한 대접이라니. 황당하고 서운했어요. 친정부모님, 남동생 그리고 친구들까지 축하해주며 작게나마 선물도 보내주고 했는데 시댁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서운했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기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저 몰래 퇴사를 했던 때였어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덜컥 사업을 한다고 하니 걱정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자기 아들이라면 당연히 사업으로 큰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아주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집 사려고 모아둔 돈에 대출까지 받아 회사를 차렸습니다. 남들에게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 처음 몇 개월은 신이 나서 일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회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갑자기 둘째가 생겼죠. 저에게 찾아온 두 번째 천사의 소식에 기쁘면서도 시댁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둘째도 아들 타령할 게 분명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죠. 남편이 그때 사업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흐지부지 넘어간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배가 불러올 때쯤 시어머니는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둘째는 대충 낳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잘하라고 했잖아. 아이고, 아들 낳는 약까지 주문해놨는데 일을 어쩌면 좋아. 너 또 딸 낳으면 어떻게 할래? 너 정말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진짜 속 터진다. 속 터져. 시어머니의 날 선반응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아이를 생각해서 가급적 어머니와는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렇게 낳게 된 둘째는 어여쁜 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 시댁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그래도 방긋 웃는 사랑스러운 딸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쁜데 얼마나 더 험한 말씀까지 하시겠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세상 모르고 한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둘째도 딸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시댁에서 구박덩어리 신세가 됐죠. 명절이나 생신이라고 찾아가면 모멸감을 잔뜩 안고 돌아왔어요. 주방일도 전부 저한테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시조카들은 거실에서 편하게 명절을 즐겼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애기 보랴, 음식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누구 하나 살갑게 말 걸어주는 이는 없었죠. 아들 하나 못 낳고 계집 애들만 줄줄이 달고 와서는 참 얼굴도 두껍다. 그럼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음식이 이게 뭐냐?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 으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기분이 상해서 딸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붙잡았어요. 동서, 이렇게 가면 어떡해? 모처럼 다 같이 모였는데 갈비도 하고 잡채도 만들어야지. 빨리 들어와. 시어머니께 그러면 못 써. 나는 잠깐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그럼 부탁해?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그렇게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쌩 나가버렸죠. 참 아들을 둘씩이나 낳은 유세가 대단했습니다. 어머님이 대놓고 저를 구박했다면 형님은 옆에 꼭 붙어 은근히 어머님을 부추겼어요. 그 얄미운 속내를 다 알고 있었지만 꼭 참고 그냥 일만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눈물이 차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친할머니와 큰어머니, 큰아버지인데
그 인연을 쉽게 끊어버릴 순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저에게 참으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말 그냥 좀 흘려들어. 너만 참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너가 힘들다고 계속 바가지를 긁으면 나도 힘들다고. 야, 너 때문에 나까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저와 애들을 시댁으로 끌고 갔습니다. 정신을 다잡고 해야 할 도리만 하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도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속에서 천불이 났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으며 끝도 없이 새로운 일을 던져주었습니다. 시댁에 있는 동안은 의자에 엉덩이 한 번 붙일 시간도 없었어요. 무슨 대파를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아이고, 맛이 이게 뭐야? 이거 봐. 네가 내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니? 제멋대로 하니까 맛이 하나도 없잖아. 버리고 다시 해라. 어머니가 아까 대파를 더 많이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버리긴 왜 버려요? 형님 애들이 안 먹지. 저희 애들은 잘만 먹는데. 아까우니까 이건 제가 집에 가져갈게요. 어이구. 한마디를 안 지고 말대답 꼬박꼬박 하는 거 봐라. 이러니 쓸데없는 계집애나 줄줄이 낳은 거지. 허튼 소리 말고 소갈비나 좀 재워놔. 우리 손자들 갈 때 싸주게. 그럼 저희 것까지 넉넉하게 할게요. 갈비는 저희 수영이랑 수진이도 좋아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소리를 빽 지르시며 정신 차리라고 저를 나무라셨죠. 계집애들이 고기는 먹어서 뭐해? 많이 먹으면 살이나 퉁퉁하게 찌지. 우리 손자들 먹을 것도 없는데 너 집으로 가져갈 것은 없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젠 하다 음식 가지고 차별을 하세요? 수영이랑 수진이도 어머니 손녀예요. 이 집도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이제 우리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 딸들은 시댁에 가면 다른 사람들과 한 상에 앉지도 못했어요. 그 대단한 손자들은 상 위에 소갈비며 생선이며 한가득 올려놓고 먹을 때 우리 딸들은 나물만 종류별로 있는 상에서 밥을 먹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 거실에 함께 앉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차갑게 이야기했죠. 너희 뭐하니? 얼른 부엌에 가서 반찬 정리해야지. 게으르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어디 가서 욕 먹는다. 친할머니에게 한 소리 듣고 쭈뼛쭈뼛 다가오는 딸들의 시무룩한 표정을 보는 순간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치사하고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따라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까지 차별하니 유난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저를 미워한다고 우리 딸까지 구박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사건건 차별을 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절대 애들을 그 집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남편은 제 얘기 듣더니 대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왜 나만 당하고 있어야 돼?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막말을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그래, 난 그렇다 쳐. 우리 딸까지 음식 가지고 차별받는데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 그걸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당연히 하는 말인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잖아. 당신이 우리 가족을 감싸주기만 했어도 나 이렇게 속상하진 않을 거야. 형님도 똑같아. 우리 애들이랑 자기 아들들이랑 같이 밥도 못 먹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노예야? 다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해?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시댁에 애들 안 데려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냥 하루만 꼭 참으면 되는 걸 그걸 못 참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어머니 화 엄청 났어. 형이랑 형수도 당신 버릇없다고 난리도 아니라고. 당신이 좋은 날 분위기 망친 건 사실이잖아. 남편에게 기대한 제가 바보였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차피 말이 통하지 않으니 더 싸울 이유도 없었어요. 제가 한 결심을 그대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는 딸들을 데려가지 않고 친정에 맡기고 혼자 갔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 노릇에 지쳐버린 상태였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옆에서 형님이 살살 약을 올리더군요. 동서, 셋째 가질 생각은 없어? 혹시 알아? 셋째는 아들일지도. 뭐, 아들 낳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 그래도 동서가 생각만 있다고 하면 내가 아들 낳은 비법 알려줄게. 나 같은 형님도 없어. 잘 생각해봐.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었던 힘든 날들이었죠. 그리고 그의 설날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1990년 설날이었죠.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동생의 다급한 전화에 떡국을 내려놓고 허둥지둥 병원에 갈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대요. 위독하시다고 해서 얼른 가봐야 돼요. 그게 뭐라고 호들갑이야. 참, 넌 한결같이 경우가 없다? 네가 지금 병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남동생이 같이 있다면서 굳이 너까지 쫓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사람이 갈 때가 되면 다 알아서 가는 거다. 그리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결혼하면 남이야. 시댁 명절을 챙겨야지. 친정일에 왜 신경 써? 그때 곁눈질로 저를 바라보던 형님도 무심하게 한마디 거들었죠. 동서, 왜 그렇게 몸아려운 개마냥 안절부절을 못해? 어머님이 뭐 틀린 이야기 하신 거 있어? 정 가야겠으면 음식이라도 다 해놓고 가. 아무리 사람이 경우가 없어도 최소한의 할 일은 해야 할 것 아니야. 사실 친정 부모님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셨어요. 수술비와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는데 아직 남동생들은 너무 어려서 수술 비용을 보탤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동생 하나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돈이 없었고 다른 하나는 군인이었거든요. 그땐 저도 상황이 좋지 않았죠. 남편이 한다는 사업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 들어오는 수입이 없었고 제가 일해서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해 초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빚까지 가진 상태였죠. 반면 시댁은 원래 부유한 편이었고 융통할 수 있는 현금도 많았습니다. 좋은 자리에 위치한 작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달이 월세가 꽤 많이 나오고 있었죠. 저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어요. 어머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가 여유가 없어요.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것도 대출받은 상태고 제가 버는 돈은 생활비로도 모자라요.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시키시는 일 뭐든지 열심히 할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돈은 꼭 갚을 거고요. 그동안 서운하게 해드렸다면 용서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한 눈빛으로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 새해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가더니 너 정말 뻔뻔하구나. 뭐가 예쁘다고 돈을 빌려줘? 너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냐? 아들을 낳기를 했어? 우리 병진이 내조를 잘하기를 했어? 남편이 사업을 하면 여자가 목돈도 턱턱 내놓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럴 능력도 하나 없으면서 어딜 감히 대들어? 나 돈 없고 있다고 해도 너한테는 못 빌려준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님에게도 매달렸습니다. 형님, 무슨 짓을 해서라도 5년 안에 꼭 갚을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동서,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돈이 있으면 빌려주지. 빌려주고 싶어. 그런데 없는 걸 어떡해? 내가 가진 현금이 어디 있겠어? 형님 역시 매몰차게 거절했죠. 하지만 그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어요. 형님은 비싼 동네에 살면서 늘 명품 구두와 명품 가방만 하고 다녔고 이번에 차도 외제차로 바꿀 예정이라고 바로 며칠 전에 이야기했으니까요. 제가 이리저리 돈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가 됐고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남동생의 전화를 받고 차 안에서 저는 미칠 것만 같았어요. 누나, 이제 그만해. 빨리 병원으로 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피를 토하는 심정이 어떤 건지 그때 경험한 것 같아요. 수술 한 번 못 받고 떠난 어머니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어요. 장례식 후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혼이 빠져나간 듯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았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따뜻한 사랑을 주셨던 어머니를 이렇게 허망하게 보낸 현실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불과 한 달 후 저는 잔인한 사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바로 형님의 두 아들이 1년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는데 시어머니가 보내주시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그 비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캠브리지 과정 1년에 평균 3천만 원. 제 어머니 수술 비용은 1,400만 원이었어요. 제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손톱만큼 남아있던 미운정마저 바닥나 버렸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 생명이 위독한데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그 한 번을 안 도와주세요? 네 어머니가 그렇게 된 건 안 됐지만 그게 어디 내 탓이냐? 그리고 내 돈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데 뭐가 잘못이야? 너도 알겠지만 결혼한 딸이 친정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딸 가진 죄인 팔자니 그러려니 해. 딸 가진 죄인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결혼하고 수영이 아빠한테 생활비 받은 기간은 2년도 안 돼요. 그 이후엔 제가 벌어서 생활하고 애들 키웠어요. 어머니가 저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하고 멸시해도 명절이랑 생신 다 챙겼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나는 법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모질고 독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업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제 저 볼 일 없을 거예요.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고 하니 이번엔 남편이 날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그러면 사업 어려울 때 어머니한테 어떻게 손을 벌려? 너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하냐? 그놈의 사업병 좀 때려칠 수 없어? 당신 나한테 생활비 준 거 결혼하고 겨우 18개월이 전부야. 그동안 내가 애들 키우고 돈 벌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어머님한테 돈 빌릴 수 있었으면 생활비를 빌려야지. 어차피 말아먹을 사업자금을 빌리니? 처자식이 그렇게 당하고 사는데 나서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 그거야? 자기 사업자금 받으려고? 이게 가족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애들 애비야? 너 말 다 했어?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거 하나 못 참고 이렇게 집안을 뒤집어 놔야겠어? 네가 뭔데 천륜을 끊으라고 해? 그리고 사업자금 대고 있는 건 네가 아니고 엄마야. 엄마 속을 그렇게 긁으면 어떡해? 남편에게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죠. 남편은 어머니 마음을 풀어준다고 시댁에 가서 한동안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고 명절에도 가지 않았어요. 명절이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두 딸은 똑똑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힘들게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딸들 방에는 늘 불이 켜져 있었죠. 공부하는 뒷모습을 보면 힘들어도 열심히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날은 씻고 나오면 밥이 차려져 있었고 밥을 먹으면 애들이 어깨도 주물러주고 과일도 입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게다가 두 딸이 모두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첫째는 의대를, 둘째는 약대를 희망했어요. 시간은 흘러 큰애 수영이가 입시를 치렀고 명문사립대의 의대에 덜컥 합격을 하더군요. 딸이 합격 소식을 알리면서 저한테 와락 안겼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면서도 한편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의대 등록금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 큰애가 합격한 사립의대 등록금은 형편이 어려운 저희 상황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어요. 여기저기 돈을 빌려보았지만 어림도 없었죠. 매일 밤 저의 고민은 깊어졌지만 여전히 남편은 관심 없었습니다. 또 무슨 사업을 새로 벌인다고 사람을 만나느라 바쁘더라고요. 전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죠.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진짜 별 유난을 다 떤다. 계집애는 그냥 아무 대학이나 등록금 싼 데로 보내면 되잖아. 아니면 전액 장학금 받는 학교로 낮춰서 가던가. 분수에 맞지도 않게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하여튼 엄마나 딸 자식이나 이기적이라니까. 애들 감싸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시킬 때부터 알아봤어. 네가 그러니까 우리 집이랑도 인연 끄는 거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지금 그게 아빠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집안 형편 어려워서 제대로 된 학원 한 번을 못 보내줬는데 이만큼 공부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잘했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애들을 욕할 수 있어? 부끄럽지도 않아?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만간 새로운 사업 시작해야 되니까 귀찮게 좀 하지 마. 혹시 등록금 하려고 모아둔 돈 있으면 좀 내놔봐. 너도 쓸데없이 계집애들한테 돈 쓰지 말고 내줘라 한번 제대로 해봐라. 남편은 정말 가망 없는 인간이었어요.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졌던 제가 어리석었죠.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애 수영이가 학교 등록금 걱정을 하다 친할머니를 찾아간 것이죠.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둘째 수진이가 언니가 친할머니 댁으로 갔다고 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남편과 부부 싸움하는 걸 들은 모양이었어요. 큰집 오빠들은 친할머니 도움으로 외국에 유학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었죠. 자신도 혈육이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들고 가면 도와줄 것이라는 순진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 성격에 우리 아이에게 엄청난 모욕을 줄 것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급하게 시댁으로 달려갔는데 수영이가 울면서 나오는 게 보였죠. 한 걸음에 달려가 우리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렸죠. 엄마, 할머니는 내가 필요 없는 아이였대. 수영이는 10년 만에 찾아간 할머니가 너무 차가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학교 등록금을 도와달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계집아이로 태어났으면 남자를 잘 만나 시집갈 생각이나 하라며 따끔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수영이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서럽게 우는 모습만 봐도 어떤 몹쓸 말을 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았죠. 아이의 서러운 눈물을 보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할 말은 하고 끝내야겠다고요. 수영이를 집으로 보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시댁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부숙이라도 할 것처럼요. 마침 형님도 있더라고요. 둘이서 얼마나 우리 아이를 씹어댔는지 안 봐도 눈에 훤했죠. 형님이 문을 열고 등 뒤로 시어머니가 보이자 가슴 안에 울분을 모두 토해냈어요. 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두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더군요.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짐승같이 더러운 짓을 해도 꾹 참고 사람 대접해줬어. 그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10년 넘게 명절, 집안 행사 다 챙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들, 딸 차별하면서 먹는 걸로 비참하게 만들고 돈 좀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나 하고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여자가 죄인이야? 당신들은 여자 아니야? 두고 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용서 안 해. 그러자 형님이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저거 몇 년 만에 와서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거 좀 봐라? 병원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정신이 단단히 나간 것 같네. 그때 남편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다급하게 달려와 저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말리더군요.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이거나. 내 팔자가 더러워서 당신이랑 엮였지. 이젠 아니야. 이 더러운 악연 다 끊어낼 거라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뼛속까지 후회해.
무례하고 천박한 당신들의 행동 눈 감아준 거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우리 당장 이혼해!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열해서 애비할 자격도 없어. 정말 치욕스럽기 짝이 없는 날이었어요. 이 일로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고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죠. 그리고 큰애 수영이는 결국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입학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웠지만 속 깊은 수영이는 이 상황을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다시 칼을 갈았죠. 결국 다음 해 서울대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이혼의 상처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우리 딸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잠도 줄이고 일을 해서 돈을 모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제도도 여기저기 알아봐서 무사히 딸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연년생인 둘째 수진이도 그해 같이 약대에 입학했죠. 제 사정을 알게 된 절친한 친구가 선뜻 손을 내밀기도 했어요. 학창 시절 아주 가까웠던 친구인데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해온 장사가 자리를 잘 잡아 경제 사정이 넉넉하다고 하더군요. 정말 고맙게도 우리 딸들을 조카처럼 여기며 일부 학비를 계속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저나 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댁과 남편과 연을 끊고 나니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딸들도 각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애를 많이 썼어요. 두 아이 모두 학교가 좋다 보니 과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고 수입도 좋았습니다. 기특하게도 스스로 용돈을 버는 것은 물론 학기마다 등록금도 제법 보탰어요. 남편과 헤어지니 오히려 가족은 더 화목해졌죠. 저와 두 딸들은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똘똘 뭉쳐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세월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바람은 현실이 됐고 15년 후 첫째는 대학병원의 의사로 둘째는 다른 큰 병원의 약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왕성하게 활동했어요. 해마다 등록금을 도와줬던 제 친구의 돈도 딸들이 성실하게 모두 갚았고 매년 생일이 오면 잊지 않고 큰 선물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모와 조카들처럼 다정한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돌아보면 참 기막힌 세월이었지만 그건 긴 터널일 뿐이었어요. 저는 수영이 병원 근처에 살면서 가끔 옷을 챙겨주며 병원에서 딸의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15년 전 인연을 끊었던 전 시어머니를 큰아이의 병원에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과거와 달리 살이 홀쭉하게 빠져 있었고 환자복을 입고 있었죠. 무척 초췌한 모습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분과 저는 거의 동시에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뒷걸음질을 쳤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향해 달려왔죠.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상황을 파악조차 할 수 없어서 어안이 벙벙했죠. 둘째 맞니? 여기서 만나다니 꿈만 같구나. 나 아픈 거 알고 찾아온 거야? 혼자 있으려니 서럽고 힘들었는데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에게 잡힌 손목을 시작으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10수년 넘게 안 보고 살았지만 과거의 일들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랐죠. 그 순간 정신이 확 들며 시어머니의 손을 매섭게 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남의 손을 잡고 그래요? 아프시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그냥 전 우리 딸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 근무하는 의사라서.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운이 없었네요. 날선 저희 반응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더니 바로 절 깎아내리고 비아냥대기 시작했죠. 아무리 내 앞에서 잘나 보이고 싶어도 무슨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 설마 계집애가 감히 이렇게 큰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네 주제에 무슨 의사 자식을 둬? 제가 한마디 하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큰딸이 연락을 받고 2층으로 내려온 거였죠. 수영이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가로막았고 시어머니는 딸의 의사 가운과 명찰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큰딸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절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딸은 저와 시어머니가 잠시 나눴던 대화를 들은 모양이에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는 한결같냐고 투덜대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웬만하면 병원에 오지 말라고도 했어요. 할머니랑 마주치지 말라는 뜻에서요. 하지만 그 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수영이를 찾아가 하소연을 하며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시어머니의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왜 자꾸 우리 애를 괴롭혀요? 10년도 더 전에 이미 다 끝난 인연인데 왜 자꾸 이러냐고요. 그렇게 아끼는 형님네 아들들한테 챙겨달라 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울며 매달렸을 때는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더니. 그 애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낸 것이 실수였다. 거기서 마약에 빠졌어. 그걸 수습하느라고 돈이 수억 원 들었구나. 학교에서 쫓겨나고 한국에 와서도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갔다 왔단다. 그놈의 마약은 한 번 빠지면 끊지를 못한다고 하더구나. 집에 있는 돈을 다 탕진할 때까지 약을 하고 재활하고 또 다시 약을 하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두 손주의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니 집안 재산이 야금야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큰아들과 형님 내외요. 그 사람들은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간다고 내려간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도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남편 병진이는 사업을 하다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사채를 잔뜩 쓰는 바람에 또 집안의 기둥을 몇 개 뽑았지. 지금은 연락도 안 돼.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니? 안 그러냐, 둘째야. 수술이 급하게 잡혔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이러다가 병원비도 못 내고 수술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다. 제발 살려다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출가 외에는 남이라면서요. 남이니까 신경 끄라면서요. 제가 어머니랑 무슨 관계인데요? 남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뭐요? 제발 살려달라고요? 저를 그렇게 비참하게 구박하고 우리 애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했던 사람이 누군데요? 있는 돈 없는 돈 형님네로 다 퍼주더니 이제 아쉬우니까 나한테 손을 벌려요? 그러지 말고 예정을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도와다오.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주고 이번만 도와다오. 제가 병원에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는지 수영이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연은 이미 옛날에 끊어져 더 이상 가족이 아닌 남이라고요. 이렇게 의사와 가족을 괴롭히면 앞으로 병원에 계시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딸의 엄격한 경고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힘없는 노인이 된 시어머니의 마른 손이 파르르 떨렸죠. 도와줬냐고요? 네, 도와줬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분을 보니 더 이상 화를 낼 의지도 없어지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 저를 모질게 대했던 그 괴물 같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을 줬던 건 딱 수술비까지였어요. 수술을 받은 후 시어머니는 더 작은 병원으로 옮겨야 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한참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두 아들과 큰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까지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이 혼자 쓸쓸하게 투병 생활을 하시다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여자이고 엄마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시어머니의 언행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끝까지 가족을 챙기지 않은 전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그들과 완전히 남이라는 게 너무나 평온할 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진 대접을 받은 적이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옛날의 상처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업자득이라고 분명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나중에 그 업보가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저에게 힘이 될 한마디가 있다면 부디 댓글로 아낌없이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